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월드 히스토리 빅 픽처 수업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이 수업은요, 이제 월드 히스토리 수업 중에서 이제 뭐 AP나 뭐 다른 어떤 뭐 IB 수업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그 레귤러 히스토리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위한 그런 수업인데요. 그래서 이제 뭐 보시다시피 from prehistory서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을 빅 픽처로서 한 15강, 6강 정도에 담아서 이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세계의 역사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준비가 된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진행하게 되는 저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마스터프랩의 사이트 같은 데서 이제 저의 소개를 이제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이제 제 사진과 더불어서 제 이제 기존의 이제 경력들, 그 다음에 이제 뭐 강의 스타일 이런 것들이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이제 막 화려한 경력과,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아름다운 이제 소개 문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약간 손발이 오그라드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지만, 여기에는 정말 한치의 거짓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이런 그 경력이나 어떤 저를 이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중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자, 이거요, 이거. 자, 일단 저는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전공자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좀 어떤 깊이가 이제 나름대로 있는 수업일 거다라고 생각해도 이제 크게 틀리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미국 유학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미국 유학을 목표로 하거나 아니면 이미 유학 중이거나 한 여러분들하고 뭔가 좀 그래도 미국 문화를 알고 또는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이 히스토리가 이 이제 영미권의 커리큘럼에 바탕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강의 경력이 시작이 제가 2006년부터 했거든요. 2006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오래됐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특히 뭐 옛날에 용인외고라고도 했었던 그 국제반 학생들을 직접 학교에서 이제 가르치면서 제 경력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영미권 히스토리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정말 누구보다도 전문가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워낙 많은 학생들을 만나왔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학생들의 특성이 어떤지 또 거기에 맞춰서 이 커리큘럼을 어떻게 전달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 이제 많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혼자만 연구를 한 것도 아니고요. 컬리지 보드 같이 공식적인 그런 기관에서 이제 연수도 틈틈이 받아왔고요. 그리고 인터넷 강의는 2009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벌써 이제 10년이 훨씬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제 소개를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저랑 더불어서 뭐 빅픽처 히스토리 수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음 단계의 강의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거를 들으면서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고 저 사람의 강의대로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면 분명히 밝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좋은 성적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좀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제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거냐면요. 이 수업은 빅 픽처 수업이에요. 빅 픽처 수업. 그래서 전체 커리큘럼을 정말 진짜 어떻게 보면 너무 막 크게 다뤄. 그래서 뭐 여러분들 1년 내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그 내용을 15시간 안에 담으려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압축이 됐겠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수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일단 요거를 진행을 할 거야. 그런데 이걸로 끝내서는 안 돼. 이걸로 끝내서는 안 되고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공부하는 All About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그런 강의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구석구석 내용들을 이제 살펴봐야 돼. 예. 그리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전체 범위에 대한 어떤 개념이 내가 다 숙지가 됐다. 이제 할 만큼 했다. 그러면 아마 내일 모레 시험이겠죠. 그죠? 다음 달 정도의 시험이겠죠. 그때 이제 시험 문제의 유형을 보여드리고 거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요령을 알려드리는 이제 그런 강의들. 이 테스트 프랩자가 붙은 강의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제 강의들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1번 빅 픽처, 2번 all about, 3번 테스트 프랩.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좀 이런 진짜 마스터 플랜을 세우는데 좀 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빅 픽처 수업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제가 아까 와, 이 엄청난 분량의 수업, 그러니까 이 엄청난 분량의 우리가 공부할 거리를 15시간에 압축하는 건 정말 무리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무리하더라도 꼭 필요한 이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동시에. 왜 그러냐? 공부를 하는 방법에는 제가 볼 땐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가 일단 큼직큼직하게 보는 거야. 빅픽처를 먼저 그려놓고 밑그림을 해놓고 그의 세부를 이제 색칠을 해나가는 방법이지. 예, 그래서 크게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방법이 하나라면 또 하나의 방법은 일단 세부적인 것부터 파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어떤 시대에 어떤 사건들을 막 되게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다 보면 가만 보면 이게 뭐 다른 시대의 사건하고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지역의 뭐 같은 시대에 일어난 사건하고 비슷한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막 공통점을 찾아 나가다 보면 아주 미세한 하나의 구멍을 통해서 전체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수준, 그러니까 이제 뭐 고등학교 수준 또는 뭐 중학교 수준 여기에서 히스토리를 공부를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빅픽처부터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해요. 지금 우리는 이제 막 성장하는 단계이고, 그리고 나의 어떤 지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제 어떤 그 기본적인 기초 체력을 다져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뭐 세부를 통해서 전체를 바라보는 그런 방식의 공부는 뭐 대학이나 대학원에 가서 하면 적합할 것 같고, 지금은 뭐 어쨌든 이제 이미 주어져 있는 그런 그 지식의 바다에서 헤매지 않도록 큰 그림을 먼저 그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를 채우는 방식이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빅픽처가 필요한 이유는 그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15강, 16강 정도가 진행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 첫 번째 강은 자, 프리히스토리부터 이제 출발을 할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짧게 맛보기만 할 건데, 자, 그럼 프리히스토리가 무엇이냐라부터 이제 출발을 해봐야 되겠죠. 프리히스토리. 프리히스토리는 히스토리보다 이전의 시기. 그러면 히스토리는 어떤 시기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아마 정답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히스토리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문자로 된 기록이 있어서 그 기록을 바탕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하고 그 이전을 프리히스토리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어딘가에서 이제 잘 정의된 내용을 막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프리히스토리부터 이제 출발을 하지만 그 프리히스토리의 시기도 어마어마하게 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뒤에 보이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Human Evolution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Human Evolution의 단계에서부터 공부를 하면 좋겠는데, 근데 뭐 이거는 너무 광범위하고 사실 우리가 Human Evolution에 대해서는 인간이 아직까지 알고 있는 게 너무 적어요. 뭐 비유를 하자면 거대한 저 모래사장에 모래알갱이 몇 개 정도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수준밖에는 안 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런 그 공부를 시키는 쪽에서도 뭐 컬리지 보드라든지 뭐 이런 기관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크게 요구하지 않아요. 길게 요구하지 않고 대신에 이제 상식적인 것들 몇 가지 있죠.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든가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어떤 그 최초의 원시 인류. 그 다음에 이제 뭐 인간이 이렇게 뭐 기다가 걷다가 기다가 걷다가 하던 시기를 넘어서 완전히 이제 똑바로 서서 걷게 되는 단계의 인류를 가리키는 뭐 호모 에렉투스라는 표현이라든가 아니면 뭐 현생 인류에게 어떤 직접적인 조상이 된다고 할 수 있는 뭐 호모 사피엔스 또는 그 시기에 같이 존재했었던 뭐 니안데르탈 뭐 이런 어떤 그 이름들 있잖아요. 그런 터미놀로지스들 몇 개 정도면 그냥 휴먼 에볼루션은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넘어가면 아직까지 문자가 발명이 되진 않았지만 그러나 뭔가 우리가 그래도 어떤 간접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있죠. 그 시대에는 문자는 없으니까 대신 뭘 가지고 연구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시대를 연구하는 방법. 이런 거죠. artifacts. 그 다음에 또 ruins 또는 뭐 sites. 유물과 유적.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나면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written document가
있어. 그러면 이때부터는 history야, 그지? 그래서 written document가 없는 시대를 연구할 때 흔히 그 시대 사람들이 많이 활용했었던 그 도구를 만드는 그 재료, 이걸 가지고 그 시대의 명칭을 붙이곤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는 어떤 시대로부터 이제 우리는 출발을 할 것이냐? 예. 바로 스톤 에이지에서부터 출발을 할 겁니다. 근데 스톤 에이지도 엄밀히 보면 이게 전반하고 후반이 좀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전반을 올드 스톤 에이지, 후반을 뉴 스톤 에이지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불러요. 그 전반 올드 스톤 에이지를 다른 말로 팔리올리틱 이렇게 좀 어렵게 부르기도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 어떻게 다르냐? 올드 스톤 에이지 때는 좀 더 원시적이었잖아. 그래서 이제 뭐 돌을 다루는 방법 자체가 되게 좀 거칠었었지. 그래서 막 칩트 스톤 인포먼트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었고, 그리고 어쨌든 인류가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식량을 구해야 되잖아. 근데 그 식량을 구하는 방식이 어땠었어요? 이때는 오로지 헌팅 or gathering 밖에는 없었지. 그지? 근데 이제 헌팅, gathering을 하려면 헌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냥감들을 따라다녀야 되고, 그다음에 gathering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뭐 이 지역의 나무 열매들을 다 따먹고 나면, 그럼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지 되잖아. 그래서 이 시대의 인류는 전부 nomadic하게 살 수밖에 없었지, 그지? 그러니까 nomadic하게 살려면 규모가 크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규모는 작아. 그래서 뭐 끼케야 한 20명, 30명 정도의 어떤 그 based on kinship 된 그런 그 작은 무리들이 이제 사냥감과 이제 나무 열매를 쫓아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밤이 되면 뭐 비를 피해야 되고 뭐 짐승을 피해야 되고 하니까 뭐 근처 야산의 동굴 같은 데서 이제 자고 뭐 이런 삶들이 바로 이 올드 스톤 에이지 시대의 삶이었었지. 근데 이 시대에 이 그 원시인들이라고 해서 순전히 뭐 헌팅 게더링만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느냐 하면 그런 건 아니고, 근데 나름대로 어떤 여가 시간이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여가 시간에 나름대로 여가 활동을 하기도 했는데 그 여가 활동의 결과물이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배경에. 예. 자, 여기 배경이 당시에 이제 동굴에 살았다 그랬잖아. 그 동굴 벽에다가 이 당시 사람들이 그려놓은 그림이 보여요. 이 그림이 지금 보면 뭐 말도 있는 것 같고 뭐 소도 있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짐승의 모습이죠. 자, 요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케이브 페인팅스들이 뭐 여러 지역에서 이제 발견이 되었는데, 이제 그 중에 이런 그 대표적인 작품들을 보면 왜 이런 짐승들 이렇게 그려넣겠어요? 동굴 벽에다가 뭐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이 남아 돌아서 심심해서 뭐 뭔가 어떤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게 자기의 생존이 달린 문제잖아. 사냥이 잘 되냐 못 되냐 하는 것이. 그래서 무슨 뭐 사냥감의 모습을 뭐 사냥을 하는 방법을 뭐 이런 거를 교육시키는 의미도 이만큼은 있었을 것 같고, 그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하는 마음이 여기 들어가 있었던 거야. 사냥감이 풍부했으면, 사냥이 잘 됐으면, 그래서 좀 배불리 먹을 수 있었으면, 그러한 어떤 기도하는 마음이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 케이프 페인팅이 그려지는 원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 또 여기에 또 비슷하게 뒷받침되는 그런 유물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자, 여기 보이세요? 여기 아주 어마어마하게 뚱뚱한 여자의 모습을 돌로 조각한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라고 불리우는 이 유물이 있죠. 이 유물은, 그러니까 이 유물을 이제 그 발굴을 한 사람들이 이름을 비너스라고 붙인 거야. 이 발굴된 지역 이름이 빌렌도르프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름을 비너스라고 붙였냐 하면 이 시대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마 이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수 있다. 왜냐? 지금 우리는 막 영양 과잉의 시대에 살고 너나 할 것 없이 다이어트 이렇게 목매고 살고 하니까 되게 날씬한 몸이 건강한 몸이다, 아름다운 몸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 시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일이 일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식량이야말로 정말 나의 생명이고 배불리 먹어서 이렇게 살찐 풍만한 몸이야말로
진짜 이거는 부의 상징인 거지. 그 시대에는. 그죠? 뿐만 아니라 여자가 잘 먹어서 건강하다는 것은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는 그런 몸이라는 뜻도 되고 또 낳은 아이에게 배불리 젖을 먹여서 튼튼하게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뜻도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이런 모습이야말로 진짜 아름답게 보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름을 비너스라고 붙였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조각상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케이프 페인팅 뭐 이런 것들이 자, 우리 지금 어느 시대 공부하고 있죠? 스톤 에이지 중에서도 올드 스톤 에이지 때의 사람들의 뭐랄까 그 마음속,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좋은 대상이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 역시 원시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되게 기도하는 마음, 어떤 종교적인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예,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모든 그 이후에 이제 어마어마한 변화를 이제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agriculture. 자, 올드 스톤 에이지 때 이제 헌팅과 게더링을 하는데, 헌팅은 아무래도 좀 힘세고 빠르고 날랜 남자들이 많이 했겠죠. 그럼 게더링은 상대적으로 조금 체력은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게더링을 여자들이 주로 하다가 어느 날 뭔가를 알게 된 거야. 내가 뭐 나무 열매를 따서 먹고 그 씨를 툭 뱉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거기서 무슨 조그마한 새싹이 올라왔고 거기서 나무가 자라고 거기서 또 다른 열매가 맺히네? 좀 과장을 하자면. 그래서 그 메커니즘을 깨달으면서 그걸 그럼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애그리컬처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애그리컬처와 함께 사실은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자, 그럼 이 애그리컬처로 인해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가? 자, 우선 사냥감과 나무 열매를 위주로 식생활을 하던 시대에는 사냥감을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되잖아 그랬잖아요. 나무 열매가 떨어지면 다른 동네로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씨를 뿌리고 거기에서 수확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눌러 앉아서 살아야 돼. settled life가 일반화가 되죠. 농사와 함께. 그 다음에 그 농사라는 것은 뭐 한 명, 두 명이 지을 수도 있는 거지만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합칠수록 더 결과가 훌륭해지는 특성이 있어요. 왜냐, 뭐 뚝을 쌓는다든지 아니면 뭐 저수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irrigation이라고 하죠. 이 irrigation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 그지? 그래서 large cities,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large cities들이 발전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세 개는 제가 단어 하나를 쓰고 설명을 드릴게요. 농사를 지으면 이제 1년 내내 고생을 해. 우리가 이제 벼농사로 예를 들면 봄에 씨를 뿌리고 그 뒤에 이제 고생한 끝에 가을에 수확을 하게 되죠. 그죠? 그럼 수확을 하면 옛날에 사냥을 해갖고 그 사냥감을 먹던 시대에는 하루 종일 사냥해서 이제 사냥감을 메고 동굴로 돌아오면 그날 밤에 이제 잔치를 벌이는 거야. 그래서 막 있는 대로 그냥 먹고, 그리고 남은 게 있으면 그 뒤에 며칠 정도는 갈 수가 있지만 어차피 오래 가면 썩어서 못 먹기 때문에 그냥 뒤따 배부르게 먹고 끝이야. 대부분은. 그런데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하게 되면 양이 많잖아요. 당장 배부르게 먹고도 남는 게 생기지. 그 남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그것을 우리가 surplus라고 불러. surplus. 네, 왜 요새 이상하게 변질되어 버린 잉여 생산. 잉여. 이게 surplus죠. 그래서 이 surplus가 생기면서 자, 이제 어떤 식으로 사람들의 어떤 그 모습이 이제 달라지게 되느냐면 사회의 모습이 자, 전에는 100명이 사는 세상이다 그러면 그 100명 모두가 죽어라고 일을 해도 항상 먹을 게 모자랐었어. 뭐 헌팅 게더링을 하던 시대에는. 그런데 이제는 한 90명 정도만 열심히 일을 하면 100명분의 식량이 생기는 거야. 생산성이 좋아져가지고. 그러면 나머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100명이 굳이 다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10명 정도는 이제는 농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다른 일을 뭔가 좀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자. 그래가지고 뭐 목수,
또는 뭐 대장장이, 예, 뭐 골드스미스, 또는 뭐 집 짓는 사람, 뭐 대장장이, 또 뭐 이런 그런 새로운 어떤 그 jobs, 전문적인 직업들이 생겨날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수확한 것이 이제 일단 다 모아놓으면 되게 많잖아, 양이. 그러면 그때 이제 일단 배부르게 먹고 남는 게 있는데 그 남는 거를 공동으로 소유를 하고 보관을 하고 필요할 때 꺼내서 쓰면 얼마나 좋겠느냐마는 이제 인간의 욕심이 거기에 개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농사 짓는데 내가 제일 힘 많이 썼어. 그러니까 내가 많이 가져가야 돼. 쟤는 골골거리고 힘이 약해가지고 그냥 우리 조수 노릇밖에 못했으니까 쟤는 조금 줘도 돼. 이런 식으로 더 많이 가지는 사람과 조금밖에 못 가지는 사람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 차이가 결국 클래스가 된 거야. 그래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구분이 이제 막 생겨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에 많이 가질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뭔가 전문적인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주로 남자였겠어, 여자였겠어? 남자였겠지, 그지? 그러니까 남자들이 예전에도 물론 남자들이 여성보다는 힘이 강하니까 여러모로 우월했지만, 이 시기가 되면 더욱더 차이나게 우월해지는 거야. 힘이 생기는 거지, 권력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많이 가진 남자들,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남자들은 일단 뭐 살기가 편해지죠. 좋아지죠. 근데 그거를 내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도 그걸 물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러면 물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내 후손을 확보를 해야 돼. 동굴에서 잠자고 매일 이동 생활하고 이럴 때에는 애들은 태어나겠지. 어딘가에서 짝짓기를 하긴 하니까. 그런데 태어난 아이가 엄마는 누군지 알 수가 있지만 아빠가 누군지는 이건 확신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아버지와 그 자식들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와 그 자식들 간의 관계만이 중요하죠. 그것만이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기는 이제 모계 사회인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자들이 자기 후손을 확실히 남겨서 그에게 내가 가진 재산과 권력을, 지위를 물려주고 싶다라고 하게 되자, 그러자 이제 등장한 것이 무엇이냐? 결혼이라는 게 등장을 해.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와 여자가 이제 서로 바람 피우지 않기를 약속하는 거잖아. 그래서 적어도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남자가 자기 자식이라고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자를 어떻게 보면 독점을 하게 되는 거죠. 결혼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페이트리아키라고 하죠. 남자가 여성을 아내라는 이름으로 소유하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낳은 자식에게 자기 성을 붙여주고 부계 사회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들들에게 이제 자기 재산과 지위를 물려주는, 대를 이어가게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페이트리아키라고 하죠. 그러면서 그 가정 내에서 남성의 권력이 몹시 이제 강해지게 되는 그런 특성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직업이 생기고 계급이 생기고 가부장제가 시작이 되는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surplus 때문이고, 그 surplus가 생긴 것은 모두 다 이 그 agriculture 때문이고, 이 agriculture가 생기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civilization이라는 것이 탄생을 한 거예요. 그 civilization이라는 게 아까 이야기한 것들이야. 다양한 직업들, 다양한 계급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제도, 뭐 페이트리아키 같은 그런 제도들, 이런 것들이 바로 civilization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스톤 에이지가 전반과 후반이 나뉜다 그랬잖아. 근데 전반에서 후반으로 바뀌어가는 그 과정이 바로 agriculture로 인한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old stone age에서 new stone age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Neolithic Revolution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 Neolithic Revolution을 통해서 civilization이 생겼고,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되는 역사라는 것은 결국 다양한 지역에 있었던 다양한 civilizations들.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특징을 하나씩 공부를 했으면 그들이 서로 어떤 식으로 교류를 했는가. 이건 world history니까. 그거 두 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그 레이스가 이제 시작이 될 것이고 오늘은 일단 agriculture가 시작이 돼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까지 공부한 걸로 이제 만족을 하고요. 네,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배운 거 몇 개 없는 것 같지? 그지? 처음에 뭐 배웠어요, 우리? 처음에? 휴먼 에볼루션에 대해서는 대충 넘어가도 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터미놀로지스는 알아두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스톤 에이지, 이제 프리히스토리는 그래서 본격적으로 스톤 에이지부터 시작을 한다. 그 스톤 에이지는 전반과 후반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전반과 후반으로 나누는 기준은 뭐다? Neolithic Revolution이다. 까지 이제 오늘 공부를 한 걸로요. 1강이 이제 맛보기처럼 1강이 이제 쓱 지나간 거고요. 이제 2강부터는 저도 본격적으로 이제 고대의 그 각 지역별 시빌리제이션스들의 특징, Ancient Four Civilizations부터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인트로덕션에 이어서 이제 1강 수업까지 잘 따라오셨고요. 좀 이제 기대가 되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잘 따라하면 내가 이제 히스토리 마스터가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자신감이 좀 생기시나요? 그러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World History Big Picture. 오늘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으로 해서 600년까지 소위 우리가 Ancient Period, 고대라고 하는 시기가 대충 이제 검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600년서부터 대략 1450년까지의 상황을 이제 바라볼 건데요. 앞으로 한 2시간, 3시간 정도에 걸쳐서 이제 진행이 될 건데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사실 시대 구분이라는 거는 그 지역의 상황마다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될 수밖에 없긴 한데 우리가 보통 유럽을 기준으로 삼잖아요. 그래서 그 유럽의 경우에 소위 말하는 그 Middle Ages, 중세라고 하는 시기가 딱 요 시기예요. 요 직전에 웨스턴 롬 망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이후에 여러 가지 막 신앙로 개척도 하게 되고 르네상스라고 하는 문화적인 현상도 일어나고 막 그런 시기가 이제 요 이후부터 전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한 1000년 정도에 해당하는 시기인데 사실상 이 시기의 키워드가 뭐일까 생각을 해보면 제가 볼 때 이거는 그러니까 뭐 동아시아 쪽만 빼놓으면 나머지 유라시아 대륙에 적용이 되기에는 크리스천니티, 그 다음에 이슬람 이 두 가지의 종교가 각각 어떤 그 하트랜드 쪽에서 이렇게 막 되게 성장을 하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둘이 충돌을 하는 그런 스토리가 이 시기에는 가장 핵심적인 스토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발을 해봐야죠. 네. 출발을 해서 오늘 일단 살펴볼 곳은 네. 오늘 살펴볼 지역은 이 지도에서 보이듯이 이 그 기독교의 하트랜드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아무래도 유럽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사실 이게 600년대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600부터 1450을 이렇게 가르는 거기도 한데 그 이슬람이라는 그 지역이 아니라 종교가 생겨나고 그것이 막 발전하고 그 하트랜드가 어디냐 그러면 그건 여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두 지역 기독교 중심지, 이슬람교 중심지,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퍼져나가면서 이제 어떤 일을 이뤄내는가, 그런 것을 이제 오늘 살펴볼 건데, 이제 그 중에서도 크리스티안덤, 이슬라믹 엠파이어스 들에 이제 집중을 할 겁니다. 이제 크리스티안덤이라는 것은 뭐냐? 크리스티안덤이라는 것은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 왕국 이런 의미죠. 그래서 중세 유럽 국가들이 다들 어떤 그 기독교라는 걸 내세워서 자기들이 굉장히 특별하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로 통합이 돼야 된다. 막 이런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유럽 국가들을 다 이제 크리스티안덤이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는 거고 반면에 이제 이슬라믹 엠파이어스는 뭐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를 내세워서 우리는 하나다. 한 손엔 칼, 한 손엔 코란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정치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이제 그 정권이 바로 이슬라믹 엠파이어스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그 두 개가 이제 각축을 벌인 지역이 이 지역이에요. 자, 그 중에 이제 기독교가 지배했었던 이제 서유럽 지역부터 한번 들어가 보면 이 Middle Ages 중세의 유럽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대봐라. 그러면 그게 아마도 feudalism이 아닐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feudalism은 좀 이렇게 되게 이렇게 복잡한 개념일 수도 있고
아주 다양한 부문에 적용이 되는 개념일 수 있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feudalism이란 무엇이다 얘기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feudalism이란 무엇이다, 사회 문화적으로도 feudalism이란 어떤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어떤 막 개념적으로 막 사전적인 정의를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알고 있을 법한 그 feudal 유럽에서 이제 있었던 일들, 뭐 일어난 현상, 그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feudalism을 이해를 하는 것이 이제 더 빠르다고 보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정말 압축을 해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 딱 3개만 가지고 왔어요. feudalism과 관계돼서. 첫 번째 뭐냐? Rise of Frankish Kingdom. Frankish Kingdom은, 그러니까 우리 그 로마가 왜 멸망했냐 이야기할 때 뭐 기독교 정신도 있었고, 그 원인이 또 Germanic tribes들이 이제 로마 그 지역 안으로 이제 들어와서 그걸로 인한 어떤 그 충격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Germanic tribes들이 사실은 하나가 아니에요. 그들도 굉장히 다양한 그룹들이 있어요. 그 중에 좀 셌던 그룹, 강했던 그룹이 이 Frankish tribe야. 이 프랑크족들이,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왼쪽 지도, 여기가 지금 650년경을 보여주는 지도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 있죠. 여기가 프랑크족이 장악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뭐 나머지는 일단 뭐 비시고스도 있고 무슨 뭐 아바르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유럽의 가장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있죠. 프랑스라는 나라의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프랑크에서 기원이 된 건데, 거기를 차지한 게 이 프랑크족이란 말이야. 근데 이 프랑크족들이, 로마가 굉장히 고도로 발전된 이 administration, bureaucracy 이런 것들을 자랑했었잖아요. 그런데 로마가 망했어. 확 망하고 나서 그 지역은 비유를 하자면 이런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핵전쟁이 벌어졌어. 핵전쟁 이후에 세상이 완전히 다 이제 그 폭발로 인해서 핵폭탄으로 인해서 다 이제 기존의 문명들이 다 폐허가 된, 사라진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무너지고 난 뒤에 서유럽이란.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프랑크족들의 족장들이죠. 이 족장들이 이제 좀 그래도 자기 무리가 크고 좀 힘이 세고 이러니까 여기저기를 치고 다닌 거야. 그래서 이 골목에 쳐들어가서 그 골목 대장을 무릎 꿇리고, 저 골목에 쳐들어가서 그 골목 대장을 무릎 꿇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이만큼을 우리 땅이다라고 이제 깃발을 꽂은 거죠. 그런데 깃발을 꽂을 수는 있어. 한번 싸워서 이겨서 적을 무릎 꿇릴 수는 있어. 그런데 그 지역을 과거에 로마가 했던 것처럼 속속들이 다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administration, 이게 안 되는 거야. 정복은 되지만 통치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프랑크의 왕들은 이제 어떤 전략을 택했느냐 하면, 골목대장하고 싸워서 그 골목대장을 무릎을 꿇리죠. 그러면 그자가 순순히 내 말을 들을 것 같다? 그러면 자기한테 복종하도록 충성 맹세를 시켜요. 그래서 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지역을 다스리지만 넌 나의 신하야. 내 꼬붕이야. 그러니까 넌 앞으로 내가 필요로 할 때 와서 나를 도와야 되고 같이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매년 얼마씩 나한테 세금을 바쳐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자가 순순히 나한테 항복을 안 하고 충성 맹세를 안 한다? 그러면 죽이고 대신 나랑 친한 사람, 내 친구, 내 친척, 내 부하 안 치는 거죠. 네가 앞으로 여긴 관리해. 대신 우리는 뭐야 알지? 우리 형제. 너는 신하, 나는 왕.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이제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제일 넘버원, 이 프랑크의 왕은 이만큼을 다 정복을 하긴 했지만 이 모든 지역을 다 통치를 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각 지방에는 각 골목마다 그 골목을 다스리는 사람은 다 따로 있는 거야. 다만 그 다스리는 사람이 내 밑에 사람이다, 내 신하다, 이런 관계를 맺는 거지. 그게 바로 정치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 feudalism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feudalism 하는데, 이 feud라는 것이 이게 land예요, land 뭐 다른 조금 유식한 말로는 fief, 뭐 fief나 feud나 같은 거야.
그러니까 골목대장하고 싸워? 그 골목을 뭐 내 친구한테 줘? 그 거기가 feud인 거야. 그래서 여기 영주는 내 친구 A야.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땅은 A가 죽고 나면 이제 A의 뭐 후계자가 물려받아서 똑같이 통치를 하고 대신 이 땅을 준 나에게 너는 계속해서 충성을 바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어떤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왕의 권력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국가의 영토 안의 지역을 다 속속들이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닌 굉장히 decentralized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는 그러니까 로마처럼 강력하게 기술적으로 모든 영토를 다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프랭키쉬 킹덤의 이 왕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뭐 그런 과정에서 이런 그 퓨더리즘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각 골목들 그 지역들 이제 그 단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메이너라고 불러요. 메이너. 이 메이너가 이제 우리가 장원이라고 흔히 번역하는 그건데요. 그러니까 이 메이너에 여기 지금 보면 이 메이너의 전형적인 모습이 있는데 이 메이너는 이 메이너의 짱 넘버 원인 영주가 일단 그 지역을 통치하잖아요. 그 영주가 살고 있는 성 멀리 보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주변으로 논밭이 쫙 펼쳐져 있고 그리고 그 논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로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 한 단계 이제 또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1450년에서 1750년까지의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는 첫 번째 시간인데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이전까지 우리가 다뤘던 시기가 명백하게 Middle Ages, 좀 중세적인 상황이라면 여기서부터 이제 좀 벗어나서 어떤 그 마던 피리어드로 가려고 막 꿈틀꿈틀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유럽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첫 번째 주제는 사실 그 유럽이 어떤 그 신항로를 개척을 하면서 좀 더 넓은 세상에 눈을 뜨게 되고 또 그걸 먹잇감으로 삼아서 막 진출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를 더 좀 미리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 하면 네. 중국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었다는 건데, 그건 언제냐? 그건 사실 좀 시기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다루는 시기보다는 약간 앞선 시기기는 해요. 명나라 때, 명나라. 자, 명나라는 이 표 우리 지금 많이 봤을 텐데, 그동안 이 표에서 우리가 지난 그 Mid Imperial Dynasties 때, 차이나 때, 수, 당, 그다음에 송까지 하고 이 송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 Great Khanate를 세웠던 유안 다이너스티까지 했었잖아요. 그 유안 다이너스티가 뭐 13세기, 14세기 이때쯤 있었는데 요거 금방 무너졌다 그랬지? 그래서 14세기 중후반에 생긴 나라가 중국의 밍 다이너스티야. 그래서 이 밍 다이너스티는 다시 줄이면 이게 이제 그 중국 역사상 이제 그 몽골이라고 하는 외국의 침입을 받아서 정복을 당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항거를 하면서 저항을 하면서 이제 만들어진 나라다 보니까 좀 그 내셔널리즘이 굉장히 강했었죠. 한족의 문화 이걸 부흥시켜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되게 강했었고 그 한족의 문화라는 것이 사실 뭐 컨퓨셔니즘 전통이잖아요. 그래서 그 컨퓨셔니즘이 새롭게 힘을 얻고 뭐 시빌 서비스 exam의 위세가 어느 때보다 더 높았고 그 컨퓨션 스콜러스들이 큰 힘을 가졌던 그런 시대가 밍 다이너스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그 몽골한테 짓밟혔었기 때문에 그걸 떨치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우리가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또 높아져 가지고 그 자기를 좀 그 높이는 방식의 외교 이거 뭐예요? 명나라 시대에 조선이 항상 사신 보내가지고 조공 바치잖아요. 그런 그 조공제도 이런 것들을 발전시킨 게 또 명나라이기도 했었죠. 근데 우리가 명나라에 관해서 되게 뭐 알아야 될 사실들이 많긴 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골라주세요라고 한다면 누군가 나한테 그러면 나는 이 얘기를 할 것 같아. 명나라가 제일 잘 나가던 시절의 황제가 영락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황제가 영루 이건 영루 엠퍼러 영루 때 이때 이 사람이 뭔가 좀 특이한 짓을 해.
그 특이한 짓이 무엇이냐? 대함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그 대함대를 보내서 세계 곳곳을 두루두루 탐방을 하고 오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밍 다이너스티에서 알아야 될 사건들 중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사건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 함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밍 다이너스티의 영역은 한 이 정도였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함대 얘기를 하면 자, 명나라에서 영락제의 명령을 받아서 이 대함대를 이끌고 여기서 보이는 이 유라시아의 인디안 오션을 다 두루두루 다니면서 탐방을 하고 온 그 사람, 그 대장의 이름이 뭐냐? 정허야, 정허. 뭐 우리식으로 발음으로 하면 정화인데 중국식으로는 정허. 이 정허가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난징을 출발을 해가지고 난징에서부터 인도 차이나 반도 동부, 인도네시아 곳곳을 거쳐서 인도를 거쳐서 아라비아 반도를 찍고 심지어 아프리카 모가디슈까지 들어갔었어. 이 어마어마한 사업을 중국에서 나름대로 뭔가 어떤 국가 정책으로 이제 펼쳐나갔던 거지. 예. 그래서 이 당시에 그 함대의 규모가요, 함단의 규모가 함대가 하나가 아니고 이제 그룹이기 때문에 함단이야. 그 함단의 규모가 지금 비교하기 좋으라고. 제가 여기다 그림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의 중요한 다음 주제인 그 유럽의 신항로 개척, Age of Exploration 하면 떠오르는 콜럼버스 있잖아요. 그 콜럼버스가 배 세 척을 이끌고 이 탐험을 떠나서 아메리카에 도착을 했었거든. 그 배 세 척 중에 콜럼버스가 탄 제일 그나마 큰 배. 그게 지금 요거야, 요거. 십자가 있는 요거. 그래서 크기만 비교를 했을 때 성허가 타고 간 배가 이따만 했어. 한 척만 해도. 근데 이런 거를 뭐 한 척만 갔겠어요? 막 여러 척을 끌고 갔겠죠? 그러니까 진짜 와, 뭐 좀 이렇게 아직 문명의 발전이 덜 된 지역에서 이런 정화에 대해 함대가 왔을 때 그걸 바라보는 시선이란 거의 어디서 뭐 하늘에서 신들이 내려왔나?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을까 싶어. 그래서 실제로 이 정화가 이제 곳곳을 다니면서 근데 이 탐험의 목적은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탐험의 목적을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중국의 영광을 만방에 알려라 뭐 이런 거일 수 있어. 황제의 권위를 만방에 드높여라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그 들어간 곳에서 중국의 문물을 소개를 하고 뭐 선물을 주고 그리고 그 지역의 특산품, 뭐 특산물 이런 것들을 이제 수집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인도네시아 어떤 지역에서는요 이 정허가 뭐 너무나 진짜 자기들이 몰랐던 새로운 문물을 많이 전해주고 간 나머지 정말 이 정허를 진짜 신처럼 섬기는 그런 어떤 사원 뭐 무슨 모스크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정화를 섬기는 그런 신전 이런 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몰랐던 무슨 고기 잡는 기술, 뭐 아니면 뭐 최첨단 하이테크 뭐 도자기 뭐 이런 것들을 막 보물처럼 모시고 있고 뭐 그렇다고 해요. 네, 그래서 사실 이 함대의 규모라든가 아니면 이 익스플로레이션의 이 범위라든가 이런 걸 따졌을 때는 이후에 한 반세기 이후에 등장하는 그 유럽의 신항로 개척 시대와 비교해 봤을 때 전혀 꿀리지 않고 오히려 더 잘 나갔었던 것이 이 명나라 초반의 이 대함대였었는데 정화의 원정이었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뒤로 이 사업이 그냥 뚝 끊겨. 왜냐하면 이 사업을 일으킨 사람이 엠퍼 용루였었단 말이야. 용루가 죽고 나서는 굳이 이런 일을 계속 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은 되게 자기들 안에서 만족하잖아요. 우리가 최고야라고 생각하잖아. 그리고 실제로도 최고였었고. 그러니까 외부랑 굳이 교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동기가 없었고, 그나마 뭔가 황제가 좀 개인적인 뭐 취미에서, 호기심에서 이런 일을 벌였었는데, 그 황제가 죽고 나니까 이제 그 사업이 딱 끝나버린 거야. 다. 단절이 되어버린 거야. 근데 이제 반면에 유럽인들은 그렇지가 않았죠. 자, 유럽인들은 밍 다이너스티에 비하면은 시기적으로는 늦었고 규모도 작았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익스플로레이션을 했던 거에는 되게 명확한 이유가 있었어. 그 명확한 이유가 되게 많지만 그걸 몽땅 다 하나로 정리를 해버리면 나는 이거라고 생각해. 뭐니?
mercantilism이라고 하는 것. 그 mercantilism이라는 건 뭐냐?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의외로 학생들이 잘 몰라요. 근데 뭐든지 어떤 그 ism이 붙은 단어들은 그러니까 이 단어에서 뭐랄까 이 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 있잖아요. 그거를 앞에다 갖다 써놔요. 그래서 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뭐 소셜리즘 그러면 소사이어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뭐 커뮤니즘 그러면 커뮤니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아 왜 자꾸 이런 거밖에 생각 안 나지? 뭐 또 없나? 무슨 이즘 많죠. 그러면 mercantilism은 mercant가 뭐야? merchandising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업, 무역, 장사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탐험을 한 목적은 뭐다? 장사를 하기 위해서, 무역을 확대를 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다분히 그런 경제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거지. 예, 경제적인 원동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유럽이 이런 그 신항로를 개척을 왜 하게 됐냐 하면 원래는 지중해 무역이 잘 될 때는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 지중해 무역이 알다시피 이 이슬람 세력이 성장을 하면서 점점 위축이 됐었거든. 그래서 지중해를 통해서 아시아와 무역을 하는 길이 좀 힘들어지니까 대안을 좀 찾다 보니까 대서양.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 오늘은요.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예고한 것처럼 이제 1750년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1900년까지의 150년까지의 상황을 볼 거예요. 근데 이 시기의 특징이 말씀드렸듯이 European powers들이 정말로 파워풀해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유럽이 존재감을 진짜 막 그 뿜뿜 할 수 있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중간에 끊기가 좀 애매해서 제가 오늘 공부할 분량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평소보다 좀 길어질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빨리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유럽에 대해서 다루었던 내용들이요. 우리 전에 이제 그 막 여러 가지 제가 화려한 그림들 보여드렸던 르네상스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그림으로부터 출발해서 뭔가 어떤 그 세계에 대한 인식이 이전과 달라지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막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그 비판적인 사고가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종교라고 하는 시스템, 여기에 이제 꽂혀가지고 결국 그 종교 로만 캐톨릭교를 비판을 하면서 거기서 새롭게 분리되어서 독립되어서 프로테스탄트 처치들이 생겨나는 릴리지어스 리폼을 공부를 했었죠. 그 다음에 뭐 대놓고 이런 주제가 등장한 건 아니었지만 그 수백 년간의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그 미들 에이지스 때는 뭐랄까 사람들이 내가 뭐 레오나르도 같은 경우에는 나는 빈치 출신이야. 뭐 누구누구 같은 경우에는 나는 팔레스트리나 출신이야. 이러면서 자기 고향에 대한 개념은 있을지언정 내가 뭐 프랑스의 국민이다. 영국의 국민이다. 이런 생각은 잘 안 하고 살았었는데 수백 년 동안 뭔가 있던 그 왕국, 어떤 그 왕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나라, 그리고 내가 그 나라의 국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네이션. 이 네이션이 이제 점차 형성이 되어 나가고 있는 게 이제 바탕에 깔려 있었어요. 제가 대놓고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여기까지를 쭉 했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1750년대 이후의 유럽을,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전 세계의 뭐 그야말로 패권을, 헤지모니를 꽉 쥐고 있는 그 유럽을 형성해 나간 것이야. Modern European Way of Thinking을 만들어 나간 것이야, 이것이. 근데 여기서 이제 막판이 왔어요. 막판에 제일 중요한 거. 뭐냐? Enlightenment라고 하는 사상을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를 시작을 해야 돼요. Enlighten.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사전에서 Enlightenment 이런 거를 찾아보시면 뭐 어떤 불교에서 뭐 깨닫는 거, 부처가 되는 거,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enlightenment는 그게 아니라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춰주는 그런 트렌드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게 뭐냐? 이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science, 과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서부터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야 돼.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또 뭐 인문과학도 과학이긴 하지만 우리가 흔히 자연과학을 이제 보다 진짜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저 자연 사물들을 대상으로 그 사물들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 어떤 특징을 밝혀내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과학이 폭발적으로 혁명적으로 발전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유럽 역사에서. 그게 언제냐 하면 16세기였어. 16세기 때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무슨 코페르니쿠스니 뭐 갈릴레오 갈릴레이 뭐 이런 그 천문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종교의 힘으로 이 종교에서 하느님이 신께서 이 인간을 특별히 여기고 특별히 창조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불어넣고 뭐 그랬으니까 뭔가 인간만이 영혼이 있고 되게 특별하고 그러니까 인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세상의 중심 이라고 하는 그런 관념이 이제 중세에는 일반적이었었는데, 그렇는데 이 천문학자들이 천체를 관측을 하면서 그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그 지구가 모든 것의 중심이고 태양과 달과 별이 지구를 주위로 회전한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기존의 관념을 깨고 관측을 통해서 법칙을 찾아냈더니 태양이 오히려 우주의 중심이고 지구가 그 주위를 돌고 있더라 하는 그 지오센트리즘에서 헬리오센트리즘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이 어떤 그 발전이 과학의 역사에서는 정말 이게 어떤 뭐 지식이 꾸준히 쌓여가면서 발전하는 것도 발전이지만 그게 아니라 사람이 어떤 그 생각하는 어떤 기본 틀 이런 것들을 확 뒤집어 버리는 그런 혁명적인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에 일어난 이런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가 scientific revolution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그 사물을 관측하고 거기 여러 그 관측한 결과들을 모아서 공통점을 찾아내고 그래서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고 이런 거 굉장히 어떤 과학적인 사고방식이잖아요. 뭐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뭐 실험을 해서 검증을 하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결론을 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굉장히 어떤 그 scientific way of thinking인데 그거 역시 이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크게 어떤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베이컨이니 뭐 데카르트니 하는 철학자들이 나타나서 이 사람들은 과학자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냥 흔히 철학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바로 뭐 이렇게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방법 이런 거를 이제 그 강조를 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데카르트 같은 사람이 이제 그 이야기한 것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짜 너무나 자명한 진리가 있어. 그렇다면 거기에 기대서 다른 작은 진리들을 우리가 끌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이거는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자명한 진리잖아요. 이거는 inevitable truth란 말이야. 그래서 그렇다면 선생님도 사람이다. 여러분도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식 그런 거를 이제 데카르트가 주장을 했었죠. 그것도 있고 뭐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남기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게 이제 scientific way of thinking이야. 그래서 이런 혁명을 거치고 이런 way of thinking이 자리를 잡으면서 그 이후에 17세기 18세기의 유럽은 너도 나도 이런 그 과학적인 어떤 분석과 과학적인 뭐 실험과 뭐 관찰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전에는 몰랐던 것을 이제 마구마구 알아가는 그런 시기가 찾아오게 되고요. 그 시기에 정말 이 트렌드를 선도했었던 과학자가 바로 누구겠어요? 천재의 세기라고 불리우는 17세기의 정말 천재 중의 천재 아이작 뉴튼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자 이제 뭔가 이 배경이 좀 어둡지? 까맣지? 이 어둠의 세계를 밝혀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생긴 거야. 근데 그 힘이란 뭐겠어요? 여기 지금 책에 진짜 말도 안 되는 문자들이 막 쓰여 있긴 하지만 이제 보니까 자, 우리는 이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성에 기반해서 뭔가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scientific way of thinking을 통해서 수많은 지식들을 찾아내고
그 지식들에 기반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더욱더 합리적으로 다듬어 나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전과 같이 이렇게 어두운 그런 세상이 아니라 밝고 아름다운 그런 세상이 될 수 있겠지. 그리고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마땅하겠지. 그런 생각을 바로 우리가 enlightenment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enlightenment 시대의 그 유명한 뭐 대표 선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표 선수들을 제가 정말 많지만 많이 축약을 해서 이렇게 6명만 딱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지금 필로소프 하니까 선생님 알 빠졌어요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다면 왜 몹시 예리했다, 그지? 근데 이거 실수가 아니고요. 일부러 그렇게 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 그 엔라이트먼트에 심취했었던 철학자들 중에 특히 프랑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했었는데, 그 사람들을 필로소프라고 불러요. 필로소프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철학자가 아니라 계몽주의 시대의 철학자들, 프랑스 철학자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필로소프들 중에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이름들은 좀 알아뒀으면 좋겠는데, 볼테어야만 다른 사람을 다 모르겠다, 난 다 3명은 못 외우겠다 그러면 정말 볼테어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는데, 볼테어는 진짜 계몽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지식인인데, 그렇다고 이 사람의 주장을 뭔가 다른 사람들처럼 딱딱 하나로 끊어서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의 주장 중에서 그래도 가장 뭔가 좀 대표적인 것은 religious toleranc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 오늘 이제 1900년부터를 다루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21세기 현재까지 1900년부터 이거는 이제 현대 역사라고 할 수 있겠지. 예, 현대사. 그래서 이 현대사는 20세기 전반하고 후반으로 나눠서 제가 이제 15, 16강 진행을 하고 빅픽처 히스토리를 전부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그러니까 전반의 역사는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지난 시간하고 지지난 시간 2번에 걸쳐서 임페리얼리즘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19세기 말쯤이 되면 이 서유럽의 강대국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서로 더 많은 식민지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최고조에 이른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경쟁을 하다 못해서 이제 거의 모든 지역이 다 어느 나라인가에, 어느 유럽 국가인가에 식민지로 전락을 했고, 그래서 남은 땅이 없으니까 더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싶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판을 흔들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야. 그래서 뭐 챔피언이었었던 뭐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는 이 상태 그대로 유지되면 좋지. 내가 계속 챔피언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챌린저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 독일 같은 나라들, 또는 뭐 일본 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자꾸 판을 흔들려고 하게 돼요. 그래서 그 판을 이제 흔들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이제 있었고, 결국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20세기 전반의 거대한 세계 전쟁.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이제 그 시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차 세계대전부터 공부를 할 건데, 미리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세계대전의 원인은 구조적인 이 제국주의 경쟁, 식민지 확보 경쟁, 이거였어. 그런데 그 1차 대전이 시작되는 과정의 그 마지막 그 방아쇠를 땅 당긴 그 사건은 어디를 배경으로 일어났느냐 하면, 자, 여기 보이세요, 여기? 자, 여기를 우리가 발칸 반도라고 하죠. 발칸 페니술라. 그 남쪽에는 그리스가 있고, 여기 그리스가 있고, 그 위에는 지금 봐도 되게 다양한 나라가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게 여기를 봐도 되게 다양한 나라가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 구글 맵 한번 쳐보세요. 거기 발칸 지역 보면 지금도 굉장히 여러 나라가 요거하고는 조금 국경선이 다르긴 하지만 분포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가 민족도 되게 다양한 민족이 살고, 그 민족들이 각각 쓰는 언어도 다르고, 그들이 믿는 종교도 다르고,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은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독일, 오스트리아 쪽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고, 막 이렇게 성향이 다 달라. 근데 그 나라가 원래는 오토만 엠파이어의 지배를 받았었잖아. 그래서 오토만 엠파이어가 강할 때는 그냥 그 밑에서 소리 없이 복종하고 있었는데, 오토만 엠파이어가 약해지면서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떤 독립을 쟁취하려고 하고, 그럼 그들이 독립했다는 얘기는 오토만 엠파이어라고 하는 주인이 없어진 셈이니까, 주인이 없어진 빈 땅을 더 차지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기겠지. 그지?
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러시아 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 오스트리아 쪽이었어요. 뭐 지리적으로 가깝잖아. 일단 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족적으로도 사실 좀 기원이 비슷한 민족들이 많아.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 민족을 슬라브 민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German이잖아. Germanic tribe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쪽은 이제 뭐 Germanic 이 tribe인데, 그래서 이제 각자가 어떤 그 민족주의를 내세워서 자기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면서 그게 발칸 내의 작은 나라들이 각자 독립을 추구하는 그런 것과 이제 맞물려서 이제 어마어마한 사건을 일으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방아쇠를 당긴 정말 사건이 있었어. 그게 뭐냐? 요 지도에서 여러분, 여기 지금 세르비아라고 하는 나라랑 그 옆에 지금 요 지도에서는 독립국가는 아니지만, 그러네. 독립국가가 아니라서 나라 이름은 안 나와 있네. 근데 여기 지금 사라예보라는 도시가 있죠? 요거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네. 세르비아 요 영토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 사라예보 요 도시 보이시죠? 사라예보 주변의 이 지역은 오늘날의 보스니아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 이 지역이 이 방아쇠를 당기게 되는 그런 지역이 되는데 왜 그러냐? 이 지역을 지금 세르비아라고 하는 나라는 자기들이 옛날에 역사적으로 이 지역을 다 장악하고 지배했었던 역사가 있어. 그래서 자기 주변 나라, 주변 지역들, 지금 현재는 자기 땅이 아니지만 이 주변 지역들이 사실은 다 내 거야 라고 생각을 해. 예. 그런데 그래서 지금 요 지역이 이 오토만 엠파이어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빈 땅이 되자 그 땅을 세르비아는 가지고 싶어 했고 그 세르비아의 뒤에는 같은 슬라브 민족임을 내세우는 러시아가 있었거든. 그런데 이걸 만약에 세르비아가 가져가게 되면 이건 결국 러시아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고 그게 마땅치 않았던 이쪽 나라들이 그걸 이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러시아를 말하자면 왕따를 시키고 그리고 이거를 오스트리아 헝가리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보스니아 땅, 사라예보를 포함한 보스니아 땅이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땅이 되었고 그래서 그 오스트로 헝가리안 엠파이어의 크라운 프린스 부부가 이 지역을 이제 자기 땅이 됐으니까 가서 방문을 한 거야. 그래서 그 방문을 갔는데 방문 가서 어떻게 됐어요? 이 두 분이 지금 여기서 이 마차일 거야. 차인지 마차인지 하여튼 요걸 이제 타고 가다가 총에 맞아서 두 분 다 사망을 했지. 이 총을 쏜 사람은 누구였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세르비아 쪽에 그렇게 강력한 급진적인 어떤 그 민족주의자 청년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보스니아를 가져간 오스트리아 헝가리에 대고 그거에 대한 저항의 메시지를 이제 보여준다고 이 두 사람을 암살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상황으로 이어지게 됐느냐 하면, 자, 여기 왼쪽에 지금 포도송이들 보이시죠? 이게 그 당시에 유럽 국가들이 맺고 있었던 그 동맹 관계를 눈에 한눈에 보이게 도식적으로 나타내는 표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세르비아가 오스트리아를 저격했단 말이야, 그지? 불가리아는 잠시 잊어주세요. 근데 그러면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자기네들 후계자를 지금 세르비아에서 죽인 거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 세르비아한테 온갖 이제 공격을 하겠지, 비난을 하겠지. 그럼 그 뒤에는 누가 있다 그래? 세르비아의 뒤에는 러시아가 있다 그랬지. 그래서 러시아가 야, 너네 조그만 나라한테 너무 하는 거 아니니? 그러고 이제 이쪽에 또 압박을 행사를 하죠. 그러면은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와 뭔가 형제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같은 민족 국가인 독일이 또 그 편을 들겠지. 그리고 이 독일을 또 견제해야 되는 영국과 프랑스가 또 여기 뛰어들겠지. 그러면 이제 독일 편인로 되어 있는 지금 이탈리아나 오토만 엠파이어 같은 경우에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누구도 이런 식으로 결론이 이렇게 날 줄은 이렇게 세계의 전쟁으로 이 상황이 확대가 될 줄은 그 당시에는 몰랐었어요. 근데 이런 식의 얼라이언스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었던 바람에 결과적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라예보의 이 총성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온 유럽 국가들이 다 뛰어드는 그런 전쟁으로 이제 확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게 이제 1차 세계대전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원인은 우리가 알았어. 그리고 뭐 큰 원인도 알았지만 이 발단이 된 사건도 공부를 했어. 그러면 이 전쟁 자체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가? 그게 이제 말하자면 프로세스죠. 근데 제가 항상 그렇게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요. 전쟁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그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와 그로 인해서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예. 원인과 cause 그리고 결과, effect 요거가 되게 중요해.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 전쟁이 뭐 어떤 식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뭐 어떤 전투가 유명하고 뭐 거기서 뭐 어떤 새로운 무기가 사용되고 어떤 유명한 장군이 뭐 어떤 전략을 쓰고 이런 거는 별로 안 중요해. 예. 뭐 그게 굉장히 흥미롭긴 한데 특히 남학생들 워 히스토리 되게 좋아하잖아. 근데 이렇게 우리가 큼직큼직하게 역사를 바라볼 때는 그 전쟁의 진행 과정 자체는 조금 중요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도 1차 세계대전의 과정을 뭐 아주 생략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어떤 그 사진을 확인을 하면서 몇몇 중요한 특징들만 검토를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요 사진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영문 뭐 위키 사이트 같은 데 가서 이제 1차 세계대전 쳐보면은 딱 뜨는 사진인데, 자, 위에 이렇게 황량한 땅 있죠? 전투로 인해서 폐허가 된 이런 땅. 이런 땅들 이제 보면은 저 멀리 이렇게 굴 파고 숨어가지고, 이렇게 땅 파고 숨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매복하고 있다가 적들하고 총격을 벌이고, 그래갖고 성공하면 저기까지 우리가 점령을 하고,